slow up, no I don't take shit. I got no love for the fakeness.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it. I got no love for the fakeness.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and make a statement.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it. I got no love for the fakeness.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and make a statement. Everything I do so instinctive and so passionate. Every word I move so descriptive like an adjective. I got a vendetta against people who patented being negative when you should be getting after it. I got facts over tracks, this and that. Spitting slow, spitting fast. I could roast, I could gas. Think I'm okay at last, but I don't know if that can erase all the past. And the pettiness, a reflection of the emptiness. Hilarious, you think you're worth my time, you're delirious. 큰 힘이 됩니다. 부자 노인과 산삼장수. 옛날 어느 마을 산삼장수에게 꿈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엉엉 소리내어 운 산삼장수는 갓캔 산삼을 안고 곧 먼 길을 떠났습니다. 가까운 곳에서는 이런 산삼을 사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큰 시내가 보였습니다. 산삼 장수는 그곳에서 제일 부자인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참 좋은 산삼이네. 할아버지는 탐난 얼굴로 산삼을 보았습니다. 좋다 뿐입니까? 깊은 산속에서 100일 기도를 드린 끝에 겨우 얻은 것입니다. 그래, 얼마에 팔겠느냐? 할아버지는 손에서 산삼을 놓지 않고 넌지시 물어보았습니다. 600냥은 받아야 하겠습니다. 600냥. 예, 깎을 생각은 아예 마십시오. 아니 이 사람아, 산삼 한 뿌리의 값이 600냥이나 한단 말인가? 그렇습니다. 농담하지 말고 받을 값만 말해보게. 600냥이면 얼마나 큰 돈인 줄 자네는 아는가? 농담 아닙니다. 산삼 장수는 손을 저으며 할아버지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조금도 깎아줄 것 같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그만둘 할아버지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한다. 곰곰 생각하던 할아버지는 문득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옳거니,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할아버지는 하마터면 무릎을 탁 칠 뻔했습니다. 너무도 그럴듯한 꾀였기 때문입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십니까? 아무것도 아닐세. 주저 마시고 사십시오. 흔한 물건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만한 효험을 보실 겁니다. 할아버지의 속셈을 모르는 산삼 장수는 할아버지에게 자꾸 권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그래, 내가 사겠네 하고 말했습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산삼 장수는 아주 기뻐했습니다. 그 많은 돈으로 농사 지을 땅을 마련하여 부모님을 모시고 살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 대신 할아버지는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자네가 산삼을 정성껏 잘 다려 주어야겠네. 예, 그러지요. 아무 걱정 마시고 기다리세요. 산삼 장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산삼을 깨끗한 물로 씻고 갖가지 다른 약을 넣어 정성껏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숯불이 빨갛게 피고 있는 약탕관 옆에서 산삼이 다려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저절로 힘이 솟고 기운이 났습니다. 한나절이 지났습니다. 약탕관에서 향긋한 산삼 냄새가 풍겼습니다. 산삼 장수는 고운 삼배로 약을 짰습니다. 다 되었습니다. 산삼 장수는 산삼 달인 약그릇을 할아버지에게 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얼른 두 손으로 그 약그릇을 받아들였습니다. 아이고, 수고했네. 그런데 약값이 얼마라고 했나? 600냥이라 했지요. 이 약을 드시고 나면 평생 동안 병이라고는 모르고 오래 사실 겁니다. 아, 그래야지. 그런데 여보게, 예, 이 약이 귀한 것이기는 하지만 값이 너무 비싸네. 어때? 300냥이면 안 되겠나? 뭐라고요? 산삼 장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고는 얼른 약그릇을 빼앗듯이 되받아 들었습니다. 600냥 값을 정해놓고 이제 와서. 허허, 이 사람아. 산삼은 이미 이렇게 변해버리지 않았나. 내가 300냥도 못 주겠다고 하면 다른 사람한테는 성냥도 못 받아. 어서 그 약을 이리 주게.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생각하면 너무도 딱한 일이었습니다. 갖고 싶던 땅이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렸으니 말입니다. 젊은이가 왜 이리 빡빡한가? 이럴까 저럴까 생각하던 산삼장수는 정 그러시다면 하더니 약그릇을 입에 대고 마셔버렸습니다. 아니, 자네가. 은근히 바라던 할아버지는 놀라 소리쳤습니다. 산삼장수는 고소하다는 듯이 할아버지의 놀란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참 신통한 약입니다. 마시자마자 힘이 마구 솟는데요. 산삼장수는 두 팔을 휘두르며 보란 듯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기가 죽고 부끄러웠습니다. 에이, 이 사람, 자네 아주 몹쓸 사람이네. 몇 해가 지났습니다. 산삼장수는 그동안에도 이 산 저 산으로 산삼을 캐러 다녔습니다. 그러나 쉽게 산삼이 캐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산삼장수는 실망하지 않고 아무리 험한 산이라도 빼놓지 않고 헤매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삼장수는 바라고 바라던 산삼을 또 캐올 수 있었습니다. 산삼장수는 이번에도 부자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는 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자네가 누군가?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인데. 병으로 누워있는 할아버지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산삼장수는 할아버지가 너무 쇠약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3년 전일 것입니다. 제가 할아버지께 산삼을 팔려고 왔었지요. 할아버지는 한참 생각에 잠기는 듯하더니 곧 산삼 장수를 알아보았습니다. 옳지. 자네가 바로. 예, 제가. 그때 산삼은 자네가 먹어버렸지. 그때 일을 생각하며 제가 너무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할아버지는 기침을 몇 번 하고 나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만약 자네가 아니고 내가 그 약을 먹었더라면 지금 이 꼴은 되지 않았을 거야. 많이 편찮으십니까? 그 일이 있은 뒤로 시름시름 앓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자리에 누워 있다네. 그러셨습니까? 그래, 자네는 그 약을 먹고 휴엄을 보았나? 보았다 뿐입니까? 이걸 좀 보십시오. 이렇게 건강하지 않습니까? 산삼이 좋기는 참으로 좋은가 봅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감기 한번 걸리지 않고 지냅니다. 참 잘했네. 그때는 내 장께 내가 넘어가고 말았지. 허허. 할아버지는 가느다랗게 웃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기침을 했습니다. 기침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 또 좋은 산삼을 구해왔나. 그게 어디 쉽습니까? 겨우 한 뿌리를 몇 년 만에 구했지요. 그것도 산신령님이 내려주신 거랍니다. 할아버지, 이번에는 꼭 사 드십시오. 산삼 장수는 소중히 간직하고 있던 산삼을 내 보였습니다. 그전 산삼보다 더 나아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산삼의 윗부분에서부터 잔뿌리까지 샅샅이 훑어본 다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얼마인가? 내가 사겠네. 이번에도 값을 깎으시겠습니까? 산삼 장수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번에는 자네가 부르는 대로 다 주겠네. 어서 말해보게. 300냥만 주십시오. 산삼 장수의 말에 할아버지는 눈이 둥그렇게 뜨고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농담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300냥. 그렇습니다. 그것만 주시면 됩니다. 제가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아니, 은혜라니. 그때 그런 일이 없었다면 어디 저 같은 놈이 산삼을 먹어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할아버지 두 말 마시고 300냥만 내시면 잘 다려서 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는 깡마른 손으로 산삼 장수의 큰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고맙네. 내 산삼값 300냥과 그때 손해를 끼친 값 300냥을 합해서 600냥을 주겠네. 아닙니다. 할아버지, 손해라니요. 그래도 그런 것이 아니야. 잔말 말고 어서 산삼을 다려주게.
약탄광과 숯은 저 뒤에 가면 있을 걸세. 걱정 마십시오. 값은 300냥입니다. 허허, 젊은 사람이 왜 그리 고집이 센가? 값은 600냥이야. 600냥. 아닙니다, 할아버지. 300냥이면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한숨 푹 주무십시오. 그동안에 정성껏 다려 놓겠습니다. 산삼장수는 밖으로 나가 깨끗한 물로 산삼을 씻고 갖가지 약을 넣어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머지않아 농사를 지을 땅을 가지게 될 것을 생각하니 여간 기쁘지 않았습니다. 부자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한나절이 지나서야 향긋한 산산 냄새를 맡으며 약을 마셨답니다. 그 후 부자 할아버지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바보 아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바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보는 어찌나 미련한지 서당에 가서 공부를 한 지 3년 만에 아는 글자란 겨우 자기 이름 석자뿐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부모님도 공경할 줄 모르는 불효자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에게는 이 아들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는 이 바보가 서당에 가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얘야, 그래도 가야 한다. 가서 공부를 해야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란다. 어머니는 바보를 달랬습니다. 싫단 말이에요. 서당에 가면 아이들이 놀린단 말이에요. 뭐라고? 바보하고. 그래도 자기가 바보라는 말은 듣기가 싫었나 봅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찢어지듯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꾹 참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바보가 아니란다. 자, 엄마가 업어다 줄 테니 서당에 가자꾸나. 정말이에요? 바보는 희죽희죽 웃으면서 벌써 어머니 등에 매달렸습니다. 어머니는 할 수 없이 바보 아들을 업고 서당까지 갔습니다. 더운 점심밥까지도 지어서 어머니가 날라다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바보는 서당에 와서 하는 일이라고는 고개로 방아찌라는 일뿐이었습니다. 꾸벅꾸벅 졸면서 세월을 보내니 어떻게 글자를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루는 서당 선생님이 졸고 있는 바보를 보고는 입을 열었습니다. 이놈. 너무나도 큰 소리였기 때문에 바보는 그만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는 서당에 글 공부를 하러 오느냐, 잠자러 오느냐? 하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 바보는 어릴 때부터 워낙 귀엽게만 자라온 탓으로 어른 무서운 줄을 몰랐습니다. 내가 졸든 말든 무슨 참견이세요? 하면서 서당 선생님의 상투를 잡아 흔들고는 집으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일인지라 서당 아이들도 말릴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 소문이 삽시간에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바보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 녀석아, 어쩌자고 서당 선생님의 상투를 잡아 흔들었느냐? 어머니가 한숨 섞인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어휴,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게 되었다. 내가 어쩌다가 저런 바보 자식을 두어 속을 썩이는고. 아버지도 화가 나서 자기 가슴을 탁탁 치며 말했습니다. 내가 졸고 있는데 이놈 하고 깜짝 놀라게 하잖아요. 하며 바보는 잉잉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울어도 할 수 없다. 너는 오늘부터 아무데도 나가지 말고 집 안에만 있거라. 아버지는 바보 아들을 옴쭉달싹 못하게 집안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이 무렵 바보가 살고 있는 마을로 한 선비가 이사 왔습니다. 마침 그 선비에게도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어찌나 똑똑하고 효자인지 이 마을에 이사 온 지 며칠도 되지 않았는데 칭찬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과연 선비집 아이는 달라요. 아이고, 그럼요. 저 바보 아이하고 견주면 하늘과 땅이지요. 바보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이 소문을 듣고 어느 날 의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말을 했습니다. 서당에 보내봐야 글도 깨우치지 못하고 보낼 것도 없고 하니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집안에 가두어 놓을 수도 없잖아요. 하고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좋은 수가 있소. 좋은 수라니요. 어머니의 눈이 빛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소? 어떻게요? 우리 아이를 새로 이사온 선비집에 보내서 부모한테 효도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것이 어떻겠소? 참 좋은 생각이군요. 하지만 그 선비가 우리 아이를 받아줄지가 걱정이어요. 그건 나한테 맡겨두구려. 내가 선비한테 가서 사정을 해볼 테니까. 이리하여 바보의 아버지는 선비 집으로 찾아가서 사정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비는 선뜻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허락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아버지는 몇 번씩이나 선비에게 절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되었어요? 잘 되었나요? 응, 잘 되었소. 아이고, 고맙기도 하여라. 어머니는 너무도 고마워서 선비집 쪽을 보고 두 손 모아 절을 했습니다. 이리하여 바보의 부모들은 쌀 한 가마니를 하인에게 짊어지게 하고 아들을 선비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바보는 선비 집에 묵으면서 선비의 아들이 효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워서 떡 먹기보다 쉽구나. 바보는 효도하기가 이렇게 쉬운 줄은 몰랐습니다. 선비의 아들이 효도를 한다는 것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선비의 아들은 아버지의 옷을 먼저 입어보고 밥도 먼저 먹어보고 잠자리에도 먼저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바보의 입에서도
효도하는 것이 누워서 떡 먹기보다 쉽다는 말이 나올 법도 했습니다. 그러나 선비의 아들이 이렇게 하는 데는 그만한 까닭이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먼저 아버지의 옷을 입는 것은 그 옷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미리 반찬을 먹어보는 것은 간이 잘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아버지의 이부자리에 먼저 드는 것은 이부자리를 따뜻하게 데워주려는 효정스런 마음에서였습니다. 이것을 본 바보는 한 달을 있으면서 효도하는 것을 배우라고 했지만 사흘 만에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한편 바보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사흘 만에 돌아온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왜 이리 빨리 돌아왔느냐? 하고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배울 것 다 배웠는데 뭐? 하고 말했습니다. 그렇게도 빨리 효도하는 법을 익혔단 말이냐? 아버지도 궁금하여 물었습니다. 그럼요. 배울 것도 없는데 한 달씩이나 있어서 뭘 해요? 그러나 아버지는 믿지 않았습니다. 한숨을 푹 쉬면서 밖으로 횡하니 나가버렸습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자기 아들이라고 사랑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러냐? 아휴, 기특하기도 하지. 그럼 오늘 저녁부터 효도를 어떻게 하는 건지 시작해봐라. 하고 바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히히, 해볼까요? 나도 효도할 수 있다고요. 바보는 이렇게 말하고는 아버지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보는 선비의 집에서 사흘 동안 배운 효도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히히, 효도를 할 바에는 깜짝 놀라게 해야지. 바보는 제법 단단히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롱 밑바닥에 있는 옷까지 다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새 옷이 나왔습니다. 히히, 이것을 입어야지. 바보는 아버지의 새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상을 차려놓자 아버지의 밥상에 먼저 앉아 그릇마다 씻은 듯이 비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방에 가서 이부자리를 펴놓고 코를 드르렁드르렁 골며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밖에 나갔던 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효도를 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던 아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보의 방에 가 보아도 없었습니다. 여보, 얘는 어디 갔소? 글쎄요. 당신 새 옷을 입고는 저녁을 먹더니 어디로 갔는지 통 보이지가 않아요. 하고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어디 기다려 봅시다. 아버지는 저녁상을 물리고는 밤이 깊어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바보 아들은 얼씬 거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리가 아버지의 방에서 들려왔습니다. 드르렁 드르렁 하는 소리는 틀림없이 코를 고는 소리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소리를 따라 방문을 열었습니다. 바보 아들의 아버지의 이부자리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는 기가 막혀서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아버지는 큰 소리로 호령을 하며 바보 아들을 깨웠습니다. 그러자 바보는 거슴츠레한 눈으로 일어나 앉았습니다. 죄, 효도도 손발이 맞아야 해먹지요. 하고 투덜거렸습니다. 뭐시라고, 효도도 손발이 맞아야 해먹는다고. 그럼요. 선비 집의 아들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보는 크게 소리 지르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러나 눈에서는 눈물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뱀을 삼킨 아이. 옛날 산골 마을에 어느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소년은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한창 나뭇가지들을 긁어 모으고 있던 중에 꽁의 꽁지 깃털을 하나 발견하였습니다. 소년은 알록달록하고 예쁘게 생긴 깃털을 머리에 두른 수건위에 꽂았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의 그림자를 쳐다보니 마치 동화 속에 나오는 왕자나 기사 같아 보여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소녀는 흡족한 마음으로 다시 나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없이 나무를 하다 보니 목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샘물을 마시려고 골짜기에 샘물터를 찾아가 샘물가에 엎드려 물을 마셨습니다. 한참 맛있게 물을 마시면서 얼핏 물속을 들여다보니 꽃뱀 한 마리가 살래살래 꼬리를 흔들며 자기 입안으로 기어 들어왔습니다. 소녀는 깜짝 놀라 고개를 쳐들어 보니 꽃뱀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그 꽃뱀과 함께 물을 마셔버린 것입니다. 소녀는 전신에 소름이 꽉 끼치며 뱃속이 꾸물꾸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는 배가 살살 아프기 시작하였습니다. 소녀는 겁에 질려 얼굴이 하얘져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이불 속에 누워서 끙끙 앓기 시작하였습니다. 꽃뱀이 산채로 자기 뱃속에서 꿈틀꿈틀 기어 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창자라도 갉아먹으면 자기는 곧 죽게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소년의 어머니도 이 사실을 알고 정말 큰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귀여운 아들이 그 꽃뱀으로 인해 죽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사방으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물어보았습니다. 용하다는 의원을 불러다가 진맥도 해보게 하였습니다. 약도 다려 먹여보고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은 다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이제 밥조차도 먹지 못하고 야유어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이 든 스님 한 분이 소년의 집에 와서 시주를 하였습니다. 소년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을 스님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소년이 누워있는 방으로 가
소년에게 그때의 상황을 자세히 이야기해 보라고 일렀습니다. 그러자 소년은 더듬더듬 그때의 상황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옆에 있던 소년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스님, 제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렇게 기운 없이 다 죽어가니. 그러자 늙은 스님은 아주머니, 걱정 마십시오. 대개 아들은 내가 낫게 해줄 테니 이 아이를 업고 산에까지 갈 기운 센 사람을 한 명 데리고 오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소년의 어머니는 귀가 번쩍 뜨였으나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스님, 이 애를 업고 산으로 가다니요. 모든 병은 그 시초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병을 불러일으킨 그 원인부터 밝혀내야 하지요. 이 아이가 물을 마셨던 샘물가를 다시 한번 가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나무를 할 때 주워 꽂은 꿩의 깃털과 머리 수건도 함께 가져가십시오. 그 말을 들은 소년의 어머니는 어떻게 해서든지 아들의 병을 낫게 하려는 생각으로 이웃집에 사는 힘센 젊은이를 불러왔습니다. 그리하여 소년을 젊은이의 등에 업히고 스님과 소년의 어머니가 뒤를 따라 샘물터를 찾아갔습니다. 샘물터에 이르자 스님은 아주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얘야, 이제 내려라. 그리고 며칠 전에 했던 대로 수건을 쓰고 그 수건에 이 꿩의 깃털을 꽂고 어떻게 물을 마셨는지 그대로 한번 해보아라. 소녀는 스님의 말에 의아한 생각이 들었으나 할 수 없이 세 사람이 보고 있는 앞에서 며칠 전에 했던 대로 땅바닥에 배를 깔고 머리를 물 위에 바싹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때 스님은 소년의 어머니와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이 아이가 물을 다 마실 때까지 저 샘물 위를 똑똑히 바라보십시오. 그러고는 다시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물을 마시도록 해라. 소년은 물에 입을 대고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소년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 얘야, 갑자기 왜 그러느냐? 응? 어머니가 놀라서 묻자 소년은 바들바들 떨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도 꽃뱀 한 마리가 제 입으로 또 들어갔어요. 뭐라고? 어디 보자 얘야. 어머니가 아들의 입을 벌리고 샅샅이 살피고 있을 때 스님이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그리고 젊은이, 얘가 물을 마시고 있을 때 이 샘물을 똑똑히 살펴보셨지요? 예. 그런데 정말 물 위로 꽃뱀이 기어왔습니까? 아니요. 스님, 이 애가 아마 제정신이 아닌가 봐요. 꽃뱀은커녕 나뭇잎 하나 안 떠 있었어요.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고요. 그럼 젊은이 꽃뱀을 보았나? 아니요, 보지 못했는데요. 그러자 소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거짓말하지 말아요. 모두들 나를 속이려고 그러죠? 나는 분명히 꽃뱀을 삼켰다고요. 이렇게 말하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그때 스님이 소년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얘야, 내 말을 잘 들어라. 내가 마셨다는 그 꽃뱀은 뱀이 아니란다. 내 머리에 꽂혀 있는 그 꽁의 꽁지 깃털 그림자가 내 눈엔 뱀으로 보였던 게야. 내가 입을 대고 물을 마시니 물결이 일지 않겠니? 그러자 내 머리에 꽂혀 있는 깃털의 그림자가 꾸불꾸불 움직여서 내 눈으로 보기에는 꼭 입으로 기어 들어오는 것으로 보였던 게야. 정 못 믿겠거든. 이 젊은 양반에게 내가 했던 대로 해보게 하자꾸나. 그리하여 이번에는 젊은이가 머리에 수건을 쓰고 그 수건에 깃털을 꽂고 스님이 시키는 대로 엎드려 물을 마셨습니다. 그때 소년이 위에서 내려다보니 스님의 말대로 젊은이의 머리 위에 있는 깃의 그림자가 정말 꾸불꾸불 거리며 살아있는 뱀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알았니? 내가 마음이 약했던 탓으로 그 꽁의 깃털을 보고는 뱀을 삼킨 줄 알고 놀랐던 거야. 모든 게 그렇단다. 아플 거라고 생각하면 아프지 않던 배가 갑자기 아파지고, 그러니 사람의 병이란 마음 먹기에 달린 것이 아니겠니? 어때? 지금도 배가 아프냐? 아니요. 제가 뱀을 먹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앞으로 마음을 강하게 먹고 용감하게 살아야 한다. 예. 소녀는 젊은이의 머리에서 꽁의 깃털을 뽑아 들더니 그것을 두 손으로 부러뜨려 샘물에 던져버렸습니다. 소년의 어머니는 스님의 옷깃을 잡으며 몇 번이고 고맙다고 인사하였습니다. 두 술장수의 재수 좋은 날. 옛날 한 술장수가 커다란 술단지를 잇고 장으로 팔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장 입구에 들어서니 저쪽에서도 어떤 술장수가 술단지를 머리에 인 채 이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가까이 서게 됐을 때 저쪽에서 술장수가 말했습니다. 오호, 댁도 나와 같이 술을 파시는구먼요. 그렇소이다. 댁은 무슨 술을 파시나요? 난 막걸리를 만들어 팔고 있소이다. 허허, 그래요. 난 동동주를 팔고 있습지요. 두 사람은 술단지를 내려놓고 마주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두 술장수는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도 같은 종류의 장사를 하는 터라 마음이
잘 통했습니다. 한참을 떠들다가 막걸리를 파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니 대게 술이나 한 잔 사 마셔야겠소이다. 그러고는 자기 돈을 주고 다른 사람의 술을 사 마셨습니다. 동동주를 판 사람이 이것을 보자 자기도 술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 나도 술 판 돈으로 대게 막걸리나 사 먹겠소이다. 하면서 금방 술을 판 돈을 주고 막걸리를 사 마셨습니다. 그러자 저편 사람은 돈이 다시 들어왔으므로 그 돈으로 다시 동동주를 사 마셨습니다. 그러자 이쪽 술장수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술을 마셨는데도 또 돈이 생기므로 다시 저편 술을 사 마셨습니다. 술이 취한 두 사람은 빈단지를 보고 껄껄 웃으며 좋아했습니다. 아, 그것 참 기쁘구나. 술을 실컷 마셔도 술을 다 팔았으니 오늘은 정말 재수가 좋군요. 그렇고 말고요. 장사를 시작하고서 오늘처럼 재수 좋은 날은 처음입니다. 외상을 놓지도 않고 술을 다 팔았으니 앞으로도 종종 이런 장사를 합시다 그려. 두 사람은 빈 술단지를 들고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고 기쁜 마음으로 헤어졌습니다. 자린고비 이야기. 자린고비란 인색하다는 뜻으로 옛날부터 충청도 땅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랍니다. 어느 해 여름이었습니다. 날씨가 무척 더웠기 때문에 고비는 문을 활짝 열어놓고 앉아서 장독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침 장독대에는 햇볕을 쬐기 위해 장독을 열어두었습니다. 그런데 고비가 한 장독을 보고 있으니까 파리 한 마리가 장독대에 앉아서 장을 쫄쫄 빨아먹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저 파리 좀 봐라. 사람도 아껴 먹는 장을 파리란 놈이 다 먹어치우는구나. 하고 고비는 살금살금 장독대로 다가갔습니다. 고비의 오른손에는 부채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 부채로 파리를 잡을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비가 장독대 가까이 갔을 때 갑자기 잠자리 한 마리가 날아오더니 파리를 잡아물고는 휙 날아가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저 잠자리 좀 봐라. 파리는 내가 잡으려고 했는데. 고비는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잠자리가 날아가는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잠자리는 멀리 날아가지 않고 쌀인문에 살짝 앉아 있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잠자리에게 잡힌 파리의 뒷다리에 된장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저 아까운 된장 어쩌누. 고비는 그 파리 뒷다리에 묻은 된장을 빨아먹기 위해서 잠자리를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른 담벼락에 세워져 있는 쌀이 빗자루를 들고는 잠자리가 앉아있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잠자리는 밖으로 훌쩍 날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고비는 잠자리를 따라 자꾸만 달려갔습니다.
고비는 어느새 몇십 리나 떨어진 탕금대 쪽으로 갔습니다. 탕금대는 옛날 우루기 가야금을 탔던 곳으로 유명하답니다. 그런데 잠자리는 파리를 물고 자꾸만 날아갔습니다. 고비는 마침내 경기도 수원 땅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서산에 걸렸습니다. 그만 잠자리를 놓친 고비는 할 수 없이 되돌아섰는데 그때 고비는 손에다 집신을 들고 있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집신을 닳게 하지 않으려고 맨발로 달려온 것입니다. 그때 저만치에서 잘 아는 사람이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고비는 얼른 집신을 신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여보게, 자린고비 자네가 수원 땅까지 웬일인가? 하고 그 사람이 서 있는 고비를 보고 물었습니다. 응, 볼 일이 있어서. 그런데 왜 그렇게 서 있는가? 응, 발을 휘두르며 걸어가면 옷소매가 부딪혀 닿을 테고 집신을 신고 걸어가면 집신이 닿을 테니 이렇게 서 있는 것이라네. 하고 그 까닭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자린고비가 생선이 먹고 싶어서 장에 갔습니다. 장에는 여러 가지 생선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비는 이런저런 생선을 주무르고 다니며 값을 묻다가 웬 생선값이 이렇게 비싸다 하고는 돌아섰습니다. 생선 장수는 그런 고비를 보고는 여보시오, 생선을 왜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시오 하고 나무랐습니다. 아따 그 양반 참 인색하구먼. 내가 생선 좀 만졌기로 써니 생선이 닳기라도 한단 말이오. 가시오, 가. 그렇잖아도 가오. 고비는 생선을 만진 손을 번쩍 들고는 쏜살같이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대문으로 들어선 고비는 마누라에게 여보, 어서 국솥에 물 한 바가지 붓고 불을 지펴요 하고 소리쳤습니다. 마누라가 국솥에 물을 붓고 불을 지피자 고비는 생선 만진 손을 그 물에 씻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마누라가 물었습니다. 아니 여보, 소는 우물가에서 씻을 일이지 왜 솥에다 씻어요? 모르는 소리 하지도 마오. 이리 봬도 이 손은 생선 만진 손이요. 이 물로 국을 끓이면 비릿비릿한 생선국이 될 것이니 밥 말아 먹으면 얼마나 맛 좋겠소. 마누라는 어이가 없어 눈을 휘둥그레 뜨고는 입을 딱 벌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밖에 나갔던 고비가 조기 한 마리를 달랑 사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마누라는 이런 고비가 대견스러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정말 오랜만에 생선 맛을 보는구나 하고 생각하니 저절로 입안에 군침이 돌았습니다. 아이들도 아버지가 조기를 사왔다는 말을 듣고 떠들썩 하였습니다. 그런데 고비는 이 조기를 부엌으로 가지고 가지 않고 방 안의 벽에다가 매달아 두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마누라가 물었습니다. 아니 여보, 조기를
왜 방 안에다 매달아 두나요? 마누라는 역시 뭘 모르는구먼. 뭘 모른단 말인가요? 이것을 매달아 놓고 밥 한 술 먹고 조기 한번 쳐다보고 또 한 술 먹고 조기 한번 쳐다보고 하면 밥이 얼마나 잘 넘어가겠소? 하고 말하였습니다. 이미 인색하기로 소문난 남편인지라 마누라도 별로 놀라지 않았습니다. 저녁 밥을 해서 방 안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식구들은 밥 한 술 입에 넣고 조기 한번 쳐다보며 밥을 먹었습니다. 그때 큰아이가 밥 한 술 입에 넣고는 조기를 2번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고비가 눈을 흘기며 큰아이를 꾸짖었습니다. 이 녀석아, 부모도 한 번만 쳐다보는 조기를 2번씩이나 쳐다보니 천하의 불효자식이로구나. 큰아이는 어이없이 아버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고비가 새벽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그때 북어 장수가 지나갔습니다. 이 북어 장수는 10년을 이 마을로 다니면서 장사를 했지만 한 번도 고비에게 북어 한 마리를 팔지 못했습니다. 북어 장사는 발걸음을 멈추고는 생각하였습니다. 옳지, 좋은 수가 있다. 북어 장수는 북어 한 마리를 뽑아 들고는 훌쩍 고비의 집으로 던졌습니다. 아무리 천하의 잘인 고비이지만 공짜라면 날름 받아먹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한번 맛을 보고 나면 틀림없이 북어를 사 먹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마당을 쓸고 있던 고비가 마당에 떨어진 북어를 집어 들었습니다. 마누라가 이것을 보고는 여보, 웬 북어를 샀지요? 하고 묻자 사기는 무슨 돈으로 사? 하고 훌쩍 담장 너머로 던져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왜 내버려요? 이런 밥버러지는 공짜라도 안 먹어. 밥버러지라고요? 그렇지. 북어 같은 것이 있으면 밥을 많이 먹게 되니까 밥버러지가 아니고 뭐시오? 고비의 마누라는 할 말을 잊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어느 해 겨울이었습니다. 고비의 숙부가 하룻밤 묵고 가게 되었습니다.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밥상이 들어오는데 밥상 위에는 그릇 2개가 댕그러니 올라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는 죽그릇이었고 다른 하나는 간장 공기였습니다. 죽은 멀건 것이 밥알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물뿐인 것이었고 간장은 마치 솥대처럼 쓴 것이었습니다. 숙부는 몹시 불쾌하였습니다. 그러나 숙부는 화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죽 국물 한 번 떠먹고는 간장 한 번 찍어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밥상 맞은편에서 겸상을 하고 있던 고비가 이맛살을 찌푸리며 숙부님께서는 간장을 몹시 좋아하시는군요. 하고 말하였습니다. 자린 고비는 숙부가 간장을 자꾸 찍어 먹는 것조차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숙부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나 소리를 지를 수 없고 화풀이는 해야겠기에 옷을 훌훌 벗기 시작하였습니다. 숙부님, 진지 드시다 말고 왜 이러십니까? 바깥 날씨가 무척 춥습니다. 하고 고비가 말했습니다. 추운 줄은 나도 알고 있어. 죽 속에 밥풀이 하나도 안 들어있기에 죽 속에 들어가서 밥풀을 좀 찾아보려고 옷을 벗는다. 하고 숙부가 퉁명스럽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고비는 한여름 같으면 말리지 않겠습니다만 겨울에 물속에 들어가시면 감기 드십니다. 내년 여름에 오셔서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은 참으셔야 합니다. 하며 옷을 입혀 주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옌 이야기 속 최고의 구두쇠 자린고비 영감은 다들 알고 계시죠? 한국에는 예로부터 지독하게 인색한 사람의 행동을 풍자적으로 다룬 자린고비 설화가 많은데요. 풍자와 과장이 깃든 설화이지만 근검한 생활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면에서 교훈적이랍니다. 자린고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은 대부분 지나치게 아끼고 인정도 없고 지독한 구두쇠라는 점인데요. 사실은 자린고비가 나중에 모아놓은 재산을 풀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답니다. 실제로 자린고비는 그냥 구두쇠가 아니라 긍정적인 절약 정신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도왔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참 본받을 만한 인물이겠죠. 그럼 오늘도 행복한 꿈 꾸며 잘 자요.